안녕하세요. 잔소리장의 해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 알고 보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알아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 시대에서는 쏟아지는 정보를 적절한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접할 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맞는 것의 반대를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았으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둘은 반대 개념입니다. 하지만 맞는 것과 틀린 것 사이에는 조금 특별한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 그 나름의 기준을 논리라고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학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온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입니다. 연역과 귀납, 뭔가 어려워 보이는 용어죠.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적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름만 바꿔서 보편적인 진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맞다고 밝혀진 사실로부터 그에 속한 예시도 맞다라고 검증하는 것이 연역이고, 맞다라고 밝혀진 예시로부터 어떤 원리를 추정하는 것이 귀납입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사과는 빨갛다라는 정보가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정합시다.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사과는 빨갛겠죠? 보령에 놀러 갔는데 특산품이 사과라고 합니다. 아직 보령 사과를 본 적은 없지만 보령 사과도 빨갛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예시 또한 맞다라고 추론하는 연역 논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사과는 빨간색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일 가게 갔더니 밝은 초록색의 과일이 있습니다. 신기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과라고 합니다. 집에 와서 초록 사과를 검색해보니 연관 검색어에 풋사과라고 나옵니다. 풋사과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덜 익은 사과라고 합니다. 아, 사과는 익어야 빨갛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보편적인 진리를 수정합니다. 익은 사과는 빨갛다. 예시로부터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익었을 때 빨갛지 않은 사과를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진짜 없는지를 엄밀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시가 나오면 귀납으로 내린 결론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을 이용하실 때는 예시가 충분히 많은지, 예외는 없는지, 범위가 들어맞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경우를 볼까요? 미술학원에 갔더니 동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아그리파, 비너스, 줄리앙 수없이 많은 동상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예시를 통해서 동상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손의 움직임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부터 어떠한 원리를 이끌어냅니다. 귀납입니다.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연습해본 적이 없는 동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손의 움직임으로 그림을 완성합니다. 내 손이 기억하는 고정된 진리를 새로운 조건의 환경에 적용했습니다. 연역입니다. 연역 논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3단 논법입니다. 용어에 속지 마시고 A는 B이고 B는 C일 때 A는 C도 맞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큰 연역에서 작아지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연역을 활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습니다. 빨간 것은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빨간 것은 사과가 아니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익은 사과는 빨갛지만 빨갛다고 해서 사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연역을 활용하실 때는 논거의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논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시켰기 때문에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을 유도하여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영어 단어를 외우고 외운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 영화를 보거나 소설이나 논설을 쓰는 것, 과학은 귀납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 파동의 성질을 보시면 각 시대의 발견에 따라서 과학의 이론이 무수히 많이 수정되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납의 방식으로 자연이 가진 근원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는 순수과학이라 부르고, 이미 밝혀진 원리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제 채널의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어 발음, 영어 단어, 그리고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발음에서부터 어떠한 원리를 이끌어내는데 우리말에도 해당하는 공통적인 원리를 찾습니다. 저는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 단어와 제 삶에 영향을 주던 다른 요인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영어를 연구하는 것은 순수 언어학, 여러분께서 영어를 연습하시는 것은 언어공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영어를 통해서 배우고 사용하는 기술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거니까요. 이 두 가지 논리 외에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요리는 맛있고 정석적인 레시피입니다. 맞는 주장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백 선생님의 레시피를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맛있었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무난하게 맛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백 선생님이 알려주신 보편적인 원리를 내가 직접 시도해 봤더니 성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처음 보는 레시피더라도 맛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혹시라도 실패했다면 레시피 탓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백 선생님의 레시피가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도 완벽하게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한정되어 있고 나의 가치관이 반영된 왜곡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 가지 기준 외에 확실하게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논리가 더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논리는 맞는 것에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맞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장을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효능이 궁금해서 그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품의 원리를 물어보니 유명한 연예인의 광고를 보여주며 이 연예인도 이걸로 살을 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살을 뺐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이 제품이 어떻게 살을 빠지게 합니까? 이 사장이 이번에는 우리 업체는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통념도 한순간의 발견으로 뒤집어집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인정받아온 시간 자체가 다이어트의 효능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 처음에 연역과 귀납을 소개할 때 오랜 옛날부터 학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아까 다이어트 제품으로 돌아와서 제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임상실험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 근거인 것이죠. 물론 임상실험도 그 순간에만 그런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작용했는지 실험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과는 얼마나 비슷한지를 엄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장처럼 직접적인 근거를 회피하면서 여러분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쓰는 설득 방식을 언어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런 식의 논리는 그 주장이 맞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방식으로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뉴스와 광고를 보시면 이런 언어적 오류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되지도 못하는 말을 입 아프게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언어적 오류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옳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평균적인 인식이 올라가서 이런 주장에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참고로 언어적 오류를 이용한 설득 방식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잘 설득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문을 하시든 공부를 하신다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 습관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에서도 빈약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틀린 점을 발견하시면 둥글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